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정리한 수기의 첫 구절부터 깊은 회한을 고백해야만 했던 남자 오바요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애라는 굴레에 갇혀 끝없는 부끄러움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만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 오늘의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대표작 인간 실격입니다. 그의 첫 번째 수기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입니다. 요조는 대상에 대한 남다른 이해력과 예민하면서도 독특한 감수성을 지닌 아이였는데요. 그 때문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를 곧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소통의 도구인 언어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전제합니다. 이 전제가 결여되어 있으면 단어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안다고 해도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심지어 그 단어와 연결되는 다른 언어적 맥락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돼버립니다. 예컨대 요조는 배고픔이라는 감각을 선천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인사말처럼 쓰던 배고프지, 밥은 먹었니? 같은 물음이나 음식 대접은 요조에게 특정한 방식의 연기를 강요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흔히 할 법한 행동 양식을 흉내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 식사라는 행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소위 먹고 사는데 요구되는 노동이라는 개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충분한 끼니와 식수를 챙겨야 한다는 본능적 욕구가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구들, 직업을 가져야 한다거나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같은 요구들의 당위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개나 고양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인 셈이죠. 즉 요조에겐 인간의 생물학적 기반인 식사, 사회적 기반이 되는 노동, 돈 버는 일이 애당초 왜 해야만 하고 왜들 그리 중요시하는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전제부터가 다르니 요조는 항상 다른 개념이나 관념에서도 자기가 타인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를테면 행복의 기준, 고통의 정도 같은 영역에서도 말이죠. 물 10kg이 들어있는 양동이를 옮기는 사람과 1kg이 들어있는 양동이를 옮기는 사람 중 누가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두 사람의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몸이 허약해 1kg도 버거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강인한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크겠죠. 다른 맥락에선 신체적 능력의 이유로 다른 무게가 배정된 10kg을 들어야 했던 건장한 사람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허약한 사람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클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고통의 주관적 상이함은 전형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탈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노동이나 취업의 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요조가 부럽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푸념엔 공감하지 못했지만 그런 푸념과 같은 인간사의 당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녀와 머슴에게 밤마다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와 그 구성원들의 자신이 느낀 것을 호소하는 건 이상하니까요. 한편 요조는 자신의 이상성을 농담, 유머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공부도 잘해 성적도 좋았고 잘생긴 외모와 웃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덕택에 요조는 그런대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익살은 요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원권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기능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수기는 요조가 타지의 중학교로 가면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만큼 연기와 익살로 살아가던 그로선 오히려 전보다 훨씬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농담을 지어내는데 더 능숙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요조의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조에게 익살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요조는 마음속 깊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했고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들키지 않기 위해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던 건데요. 문제는 같은 반 친구였던 다케이치가 그가 남을 웃기기 위해 행실을 꾸며낸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요조는 그 순간부터 다케이치가 다른 사람에게 실상을 폭로하진 않을지 자기가 남들을 속이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진 않을지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이윽고 요조는 그를 깨어내어 친한 사이가 되기로 결심했고 별다른 의심이 없었던 다케이치는 그의 친구가 됐습니다.
문제는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죠. 요조의 생애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유독 여성과 많이 엮였다는 것입니다. 요조의 자기 성찰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였으나 동시에 자신을 돌보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자보다 요조의 농담에 더욱 무방비했고 그의 캐릭터를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덕분에 요조의 하숙방을 넘나드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였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정은 그가 도쿄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림을 업으로 삼기 위해 화방으로 출근하게 된 청년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요조가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게 바로 미술인데요. 그는 위대한 화가가 되리라는 다짐을 품은 채 그림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남자 호리키 마사오를 만나게 됩니다. 호리키는 소위 말하는 건달이었는데요. 호리키는 미술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요조의 바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를 이끌고 도시 곳곳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요조는 내심 이 건달 같은 남자를 무시했지만 놓이기엔 괜찮은 상대 정도로 취급하며 관계를 이어가죠. 호리키를 통해 술, 담배, 그리고 성매매 여성까지 접한 요조는 그것들이 주는 편안함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평생을 느껴야만 했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공포, 거리감이 유흥거를 즐길 땐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요조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친근감마저 느낄 정도였죠. 그렇게 숱한 날을 그녀들과 보내는 동안 요조는 자신도 모르게 여성을 다루는 방법이나 처세, 태도 같은 것들이 점점 노련해졌습니다. 이는 같이 어울리던 호리키를 비롯해 일반 여성들의 반응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날 정도였죠. 실제로 요조는 온갖 부류의 여성들로부터 은근한 시그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 그가 가졌던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그 이상 진전된 관계는 없었는데요. 이후에도 요조는 호리키를 따라 공산주의 독서에도 참가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동지와 하룻밤을 보내는 등 미술도 학업도 포기한 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자들의 위성과 아양에 진저리가 날 정도였던 요조는 어느 날 카페에 한 아가씨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범의 아내였던 그녀와 지낸 하룻밤에서 요조는 일평생 한 번뿐이었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스네코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훗날 소위 여미새였던 호리키마저 학을 뗄 정도로 쓸쓸맞고 궁상맞은 분위기의 인간이었습니다. 그 특유의 암울한 기운 때문인지 요조는 오히려 그녀의 아우라에 자신의 고뇌와 비밀이 가려지는 듯하여 편안함을 느꼈던 거죠. 그 생소한 행복감의 두려움을 느꼈던 요조는 다음날 아침 도망치듯 그녀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나 같이 죽음을 공모하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삶에 지쳐 있었고 요조는 죽음이라는 것에 별다른 두려움이 없었을 뿐더러 여자, 학생운동, 학업, 세상에 대한 공포 등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온갖 것들을 더 이상 떠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둘은 같이 바다로 투신했음에도 스네코는 죽었고 요조는 살아남게 됐습니다. 요조는 처음으로 사랑했던 스네코가 그리워 엉엉 울었고 병원에서 치료 후 검사의 치조를 받곤 홀로 다시 세상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수기에서 요조는 시답자는 잡지에 만화 같은 것을 그리며 생활을 연명해 갑니다. 자살 미수 소동 이후 요조는 지방과 사실상 연이 끊겼고 오롯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그는 한동안 넙치라는 인물의 집에 얹혀 살다가 그곳을 빠져나와 호리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 외엔 친구라는 범죄에 가까운 인물이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사실상 의절당한 것을 눈치챈 호리키는 요조를 전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리키가 먼저 자리를 뜨려던 중 한 여자가 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호리키가 만화를 연재하는 잡지사의 기자였는데요. 넙치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요조를 보더니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둘은 같이 집을 나서게 됩니다. 요조는 또 어찌어찌해서 여기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즈코로 28인데 5살의 딸을 둔 미혼모였습니다. 시즈코의 도움으로 어린이 잡지에 만화를 연재하게 된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또 술과 담배를 소비하기에 이르죠. 나날이 울적해져만 가던 생활에서도 요조는 시즈코의 딸 시게코에게 미약하게나마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같이 노는 도중에 순진무구하게도 진짜 아빠를 바란다는 소원을 비는 시게코를 보며 요조는 배신감, 인간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죠.
매일 반복되는 만화 그리기, 시게코 돌보기 같은 요소들이 요조의 삶을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술을 사먹기 위해 시즈코의 옷이나 속옷 따위를 들고 나가 팔아치웠습니다. 밤거리에서 아무나 잡고 키스를 갈기거나 타지 원정, 외박을 일삼았죠. 한동안 그렇게 지내던 요조는 돌아온 집 앞에서 시즈코와 시게코의 행복해하는 대화 소리를 들으며 자기는 여기 있어선 안 됨을 깨닫고 두 모녀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요조는 다른 지역의 스탠드바 마담에게 얹혀 살며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며 살게 되는데요. 이때쯤부터 요조는 점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희석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기가 느끼고 있던 공포감은 이를테면 스마트폰 화면 스크린은 변기보다 더럽다거나 침대 이불에는 보이지 않는 벌레가 수백만 마리는 살고 있다거나 하는 종류의 과학적 유령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된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단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무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전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유령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술집 손님들과 농담 따먹기나 하며 무명 만화가 생활을 전전하던 그는 주점 맞은편 담배 가게의 처녀와 잠자리를 가진 후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요조의 아내가 된 요시코는 순진무구하며 타인을 믿는데 거리낌이 없는 순수한 인간이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요조도 얼마간 괘씸한 듯 나름대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은 얼마 못 가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호리키가 요조를 찾아와 돈을 꾸기도 하고 같이 술을 마시러 다니는 등 예전과 같은 생활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결혼 생활이 유지되던 중 호리키가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때 요시코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요조에게 푼돈으로 그림 작업을 맡기던 상인이었죠. 요조는 그 일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신뢰는 죄인가 같은 의구심에 사로잡혀 머리엔 새치가 나고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요조는 그 상인에 대한 분노, 요시코가 능욕당했다는 그 사실로부터 격렬한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이후 요조는 더욱더 술에 의존하게 되며 안색이 나빠지고 치아가 흐물흐물해지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요시코의 그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망상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정신건강 역시 악화됐죠. 그러다 요시코가 집 어딘가에 숨겨놓았던 수면약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입에 털어넣은 후 두 번째 죽음을 기도하게 됩니다. 타고난 명줄이 질긴 탓인지 요조는 이번에도 살아남게 되는데요. 2차 자살 미수 사건 이후로 요시코는 더더욱 요조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고 요조는 요양의 명목으로 온천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암울한 처지에 절망하던 그는 우연히 들어간 어느 약방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한눈에 동지감을 느끼며 급속도로 가까워진 요조에게 약방 부인은 술은 몸에 좋지 않다며 끊기를 종용하고 이에 도움되는 여러 약들을 처방해 줍니다. 문제는 그중 모르핀 주사액이 포함됐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요조는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약방 부인은 요조의 외상값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지옥 같은 나날들,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요조의 오랜 인연인 호리키와 넙지가 찾아와 그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들을 따라간 요조는 요양원이겠거니 하는 심정으로 어느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정신병원이었고 자신의 처지를 통감한 요조는 나지막히 읊조립니다. 인간, 실격. 요조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며 자조하곤 비참한 생활이 지속되는 듯한 묘사를 끝으로 그의 수기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소설 인간실격은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 소설의 전체적인 테마는 인간이기 위해 필요한 자격에 대한 투쟁과 고뇌의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설 속 화자인 요조는 말미에 정신병원에 갇히며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되뇌입니다. 즉 그에겐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자격 같은 것들이 있으며 그를 상실하는 순간 설령 그 전까진 인간이었다고 해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격화된다고 믿었던 것 같네요. 요조는 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성원권을 얻기 위해
익살이라는 도구로 고군분투했던 셈이죠. 사실 1인칭으로 전개되다 보니 요조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런 나약하고 소심하며 기괴한 인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관적인 시점에서 벗어나 요조라는 인물에 대한 소설 속 주변 인물들의 평을 보면 대체로 착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듯 보이죠. 그의 연기는 내면의 고통, 공포의 근원들만 배제하면 퍽 인간적으로 보이는데 성공했던 것 같네요. 오히려 그렇게 요조의 순간순간의 잘못된 선택, 과장된 압박감과 불행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겠죠. 인간 실격은 다른 고전들에 비해 분량이 비교적 짧습니다. 문학을 요약하는 건 언제나 불충분하고 심지어 불이한 일이라고까지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요조의 기묘한 그러나 섬세하고 독특한 정신세계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